저희 주의 발표 주제는 바이오 인포메틱스, 즉 생물 정보학이고요. 저희 주의 조언은 남성현, 안병준, 박기태, 심준용 이렇게 4명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발표의 순서는 바이오 인포메틱스의 정의, 바이오 인포메틱스의 발생 배경, 바이오 인포메틱스의 여러 가지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인포메틱스의 응용 분야 및 활용 기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이오 인포메틱스, 즉 생물정보학이란 무엇일까요? 바이오 인포메틱스는 생물학을 의미하는 바이오와 정보학을 뜻하는 인포메틱스의 합성어입니다. 즉, 생물학을 정보학의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좀 더 정확히 정의하자면 생물정보학이란 생물학적 데이터를 이해하기 위해서 생물학적인 문제를 수학, 정보과학, 통계학, 전산학 등의 방법론을 이용하여 정보적인 차원에서 해석하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흰색 가운을 입고 시약을 만들거나 쥐를 해부하는 대신 컴퓨터를 사용해서 정보를 분석하고 연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이오 인포메틱스가 처음 발생한 것은 프레드릭 생거에 의해서 단백질의 서열 결정 방법이 개발된 이후인 1960년대부터였습니다. 단백질은 20가지의 아미노산 수백 개가 길게 선형으로 연결된 형태의 고분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것은 사람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중요 단백질 중 한 가지의 서열의 일부분인데 사람의 손으로 처리하기에는 정보의 양이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또한 DNA 연기 서열을 보더라도 인간이 가지는 연기의 수는 30억에 달합니다. 이렇게 생물학에서 다루게 되는 정보량이 매우 많아지자 사람의 눈으로는 다루는 것이 불가능했고 따라서 이를 분석하는 작업에 컴퓨터가 필수 불가결했고 그러므로 생물정보학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습니다. 바이오 인포메틱스에는 여러 가지 하위 분야들이 있습니다. 유전체학에서는 유전자들의 총체적인 연구를 하며 DNA나 RNA의 연기 서열과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 분석 시스템 등에 이에 해당합니다. 전사체학에서는 발현된 RNA에 대해서 총체적인 연구를 하며 유전자 발현 분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백체학에서는 세포 안 또는 개체 안의 모든 단백질에 대해서 총체적인 연구를 하며 거대 분자 및 단백질 구조 분석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전체학은 DNA나 RNA의 연기 서열과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하는 학문으로 생물정보학에서 가장 기초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 형상의 본질은 정보의 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DNA에 저장된 유전 정보가 RNA로 전사되고 단백질로 번역되면서 이 단백질이 생명체의 부품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DNA의 서열 정보는 생명체의 펌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전체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서열의 상호 비교를 통한 정보 수집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쥐나 침팬지 등에서 동일한 기능을 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이나 DNA의 서열 정보를 얻어낸다면 어떻게 이들을 상호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답은 상호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와 같은 질문들에 대해서 정량적인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른 서열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다른 서열을 최대한 유사하게 맞추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서열 정렬이라고 합니다. 서열 정렬을 통해서 두 서열 간의 유사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유사한 기능의 수행이나 진화적인 연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에서는 어떤 서열이 위 서열과 비슷한 서열일까요? 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유사성의 정도를 정량화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가 틀렸을 때마다 감점을 하고 순서가 밀려서 공백을 삽입할 때마다 더 큰 감점을 해서 점수를 매기는 식입니다. 서열 간의 유사성에는 공백이 추가되는 것이 글자가 바뀌는 것보다 더 큰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런 방식으로 두 개의 서열을 비교해서 얼마나 유사한지를 점수화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서열 정렬의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글로벌 얼라인먼트, 또 하나는 로컬 얼라인먼트입니다. 글로벌 얼라인먼트는 비교할 두 가지의 서열에 있는 모든 글자를 최대한 맞추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길이가 비슷하고 전체적으로 유사성이 높은 서열들 간의 비교에 적합합니다. 반면에 로컬 얼라인먼트는 서열의 일부분을 맞추도록 하는 방식으로 길이가 서로 다르거나 서열의 일부분에서 유사성이 나타나는 서열들 간의 비교에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두 서열을 비교하는 데는 어느 방식이 적합할까요? 우선 글로벌 얼라인먼트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글자가 다르거나 공백을 추가할 부분이 많이 보입니다. 아래쪽은 로컬 얼라인먼트로 분석한 결과입니다. 서열의 일부분이 완전히 일치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로컬 얼라인먼트로 분석하는 것이 좀 더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인간과 초파리의 서열 정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각각 인간과 초파리의 단백질 아미노산 서열의 일부분입니다. 이것을 로컬 얼라인먼트로 분석하면 아래와 같이 유사성이 높은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유전자의 유사성을 가지는 부분들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기능적 유사성을 유추하거나 진화적인 연관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임의의 염기 서열을 얻었다고 가정합시다. 그렇다면 그 염기 서열이 어떤 생물에서 유래했는지, 어떤 유전자와 유사한지,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등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이 특정 단백질을 연구한다고 하면 다른 생물에도 이와 유사한 단백질이 존재하는지 등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알려진 DNA나 단백질의 서열 데이터베이스를 찾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서열 데이터의 정보량은 굉장히 방대합니다. 그 많은 서열 데이터베이스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열 정보를 일일이 비교 대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서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방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서열 데이터베이스 검색을 위한 서열 비교법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럽의 EBI 파스타가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것으로는 미국의 NCBI의 블라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블라스트는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의 약자로 생물정보학계에서 가장 주요한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블라스트의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찾으려는 서열을 세 글자 단위로 쪼갭니다. 그 후 앞서 말했던 것처럼 특정 기준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일정 점수 이상의 유사성을 가지는 서열 단위들을 추려냅니다. 그리고 추려낸 서열 단위들을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하고 그 단위들을 앞뒤로 확장해가며 점수를 매깁니다. 최종적으로는 지정된 기준이 넘는 서열들을 추려내서 얼라인먼트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검색된 서열의 신빙성은 expected value, 즉 E-value라는 값으로 수치화됩니다. E-value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비슷하지 않은 서열이 우연히 찾아질 개수로 값이 0에 가깝게 낮을수록 예측된 서열이 우연으로 찾아진 것이 아니며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합니다. E-value 값은 데이터베이스 내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개수와 검색하는 서열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E-value는 검색 시 다음과 같은 모습으로 나오며 사진처럼 E-value가 낮은 결과부터 정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사체학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전사체학은 유전자 발현 분석 시스템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최근에 가장 각광받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체는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개체에서 유래된 모든 세포는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유전체를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세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원동력은 전사체의 다양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빵을 만드는 데는 밀가루, 이스트, 계란 등 공통적인 재료가 쓰일지라도 재료의 배합 비율에 따라서 다른 성질의 빵이 만들어지는 것과 같이 전사체의 다양성에 따라서 세포의 다양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전사체는 발현된 모든 RNA의 총체를 의미합니다. 이 RNA가 DNA로부터 만들어지는 데에는 RNA 스플라이싱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RNA 스플라이싱은 pre-RNA에서 인트론을 제거하고 엑손을 연결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 중에서 alternative splicing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엑손을 선택적으로 재조합됨으로써 하나의 유전자에서 다양한 단백질을 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림처럼 RNA 스플라이싱 과정에서는 엑손을 연결하게 되는데 이때 alternative splicing을 통해서 엑손의 일부를 누락시킬 수도 있습니다. 즉 원래 엑손이 1, 2, 3, 4, 5라는 식으로 되어 있었다면 1, 2, 3, 4, 5라는 RNA를 만들 수도 있고 엑손 3을 누락시켜서 1, 2, 4, 5라는 RNA를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전사체는 다양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들 전사체가 어떤 것들끼리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고 어떤 환경이나 조건에서 구조나 양이 어떤 식으로 변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밝혀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DNA 칩이라고 불리는 DNA 마이크로어레이입니다. DNA 칩은 매우 작은 DNA 조각들이 유리 슬라이드와 같은 고체 표면에 집적된 것인데 이는 한 번의 실험으로 수천, 수만 개의 유전자의 발현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게 해줍니다. 보통 DNA 마이크로어레이에서는 일반적으로 두 그룹 간의 상대적인 유전자 발현의 정도를 비교하여 그 차이를 비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포의 약물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발현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를 찾거나
정상 조직과 질병 조직 간의 발현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를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DNA 마이크로어레이는 유리 슬라이드와 같은 곳에 알려진 염기 서열을 가진 DNA 조각을 일정한 간격으로 촘촘히 올려서 만들어집니다. DNA 칩은 형광으로 표지된 cDNA를 결합시킨 후에 형광의 강도로 유전자 발현의 정도를 측정합니다. 마이크로어레이를 통해서 유전자 발현을 측정하는 방식에는 크게 원다이 방식과 투다이 방식이 있습니다. 원다이 마이크로어레이는 두 샘플에 동일 형광물질을 입힌 후에 두 개의 서로 다른 마이크로어레이에서 반응시켜 측정하는 방식으로 샘플마다 동일한 형광물질을 사용하기 때문에 형광물질에 따라서 측정값이 달라질 수 있는 투다이 마이크로어레이 방식에 비해서 비교적 정확한 측정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면에 투다이 마이크로어레이는 대조군과 실험군에 각각 적색, 녹색 형광물질을 입힌 후 한 개의 마이크로어레이에서 반응시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에는 대조군과 실험군이 유전자 발현이 동일하면 적색과 녹색의 형광이 동일하게 결합하여 노란색을 띠게 되고, 붉은 형광이 더 강하면 대조군에서, 초록 형광이 더 강하면 실험군에서 각각 유전자 발현이 더 많이 일어남을 알 수 있습니다. 투다이 방식은 한 개의 칩에서 유전자 발현을 차이를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확한 발현량을 측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사용 빈도가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유전자 발현을 조사하는 데에 마이크로어레이로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우선 마이크로어레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DNA 염기서열 정보의 해독, 즉 게놈 시퀀싱이 되어 있는 생물이어야 하고, 이 게놈 시퀀싱에 따라서 마이크로어레이가 제작되어 있어야 합니다. 게놈 내에 상동서열이 존재하기 때문에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높은 점도 있습니다. 또 검출의 다이나믹 레인지, 즉 가능한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의 비율이 낮다는 점도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과발현되는 유전자를 실제보다 덜 발현되는 것으로 측정하거나 극히 적게 발현되는 유전자를 실제보다 많이 발현되는 것으로 측정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전사체를 해독하는 주 방법으로 RNA 시퀀싱과 같은 방법이 기존의 마이크로어레이를 어느 정도 대체하고 있습니다. RNA 시퀀싱은 NGS, 즉 차세대 시퀀싱 기술을 사용하며 기존 마이크로어레이에 비해 매우 예민하고 정확한 방법입니다. RNA 시퀀싱은 샘플 내에 존재하는 모든 전사체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전사체를 구체적으로 수치화함으로써 서로 다른 조직 간의 RNA 발현 차이나 RNA 스플라이싱의 차이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이 RNA 시퀀싱 방법은 마이크로어레이 방법에 비해서 백그라운드 노이즈가 적고 적은 양의 RNA만으로도 실행할 수 있으며 가격 면에서도 비교적 저렴합니다. 이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 시스템으로 인해 유전체 분석에 필요한 비용이 급격히 낮아졌기 때문에 이들은 향후 질병에 대한 다양한 진단 시스템이나 인간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과정 등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단백질은 세포라는 복잡한 기계를 이루는 다양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고, 생명 현상의 발현 및 조절은 궁극적으로 세포 내의 다양한 단백질들 간의 상호작용 네트워크를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생명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상호작용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단백체학은 이러한 단백질들의 기능 및 특성, 상호작용 등을 총체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단계에서 질병의 원인 자체를 치유할 수 있는 기존 신약 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백질 연구는 개인 맞춤의학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질병 기작을 규명하거나 신약 개발 과정의 후보물질을 최적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나아가서는 생명공학의 산업적 이용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러한 단백체학의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는 첫째로 mRNA의 발현으로 단백질의 발현을 예측할 수 없고, 둘째로 단백질이 변형된 것을 게놈 시퀀싱을 통해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인간의 유전체의 DNA 서열을 규명하게 되었으나, 게놈 정보 자체로서는 분석된 유전자들이 실제로 발현되어 단백질이 되는 유전자인지, 해당 유전자가 단백질로 발현되었을 때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유전 정보에서부터 전사되고 번역되어 최종적으로는 생명체 내에서 기능을 나타내는 단백질들을 직접적으로 분석하지 않으면 그 유전자의 세포 내에서의 역할과 기능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단백질의 서열은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하며 단백질의 구조는 그 기능을 결정합니다. 특히 단백질의 3차원 구조가 알려지면 이를 응용해서 획기적인 약물 후보군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백질 구조를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로 X선 결정학이 있습니다. X선 결정학은 단결정 상태의 시료에 엑스레이를 통과시켜 나오는 회절 무늬를 컴퓨터로 분석하여 단백질의 구조를 결정합니다. X선 결정학은 이옹스트롬 정도의 높은 분해능을 가지는 고해상도 구조를 얻을 수 있고 단백질 복합체나 거대 분자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둘째로 Nuclear Magnetic Resonance, 즉 NMR이 있습니다. NMR은 핵자기 공명법이라고 불리며 X선 결정학과는 달리 용액 상태의 시료에 외부 자기장을 가하여 나오는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NMR은 용액 상태의 시료를 관찰하기 때문에 생체 조건과 유사한 수용액 상태에서의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얻을 수 있고 단백질의 동역학적 특성이나 단백질 표면의 풀린 구조인 고리 등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 20kDalton 이상의 단백질 구조를 연구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X선 결정학이 주를 이루고 있고 NMR을 이용한 구조 분석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물론 이렇게 실험적으로 단백질의 구조를 푸는 방법을 꼭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관심 있는 단백질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단백질의 구조를 찾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프로테인 데이터 뱅크의 약자인 PDB는 NCBI와 같은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현재 약 10만 개의 구조 정보가 등록되어 있고 이 구조 정보가 여러 기능 정보의 예측에 활용됩니다. 주로 PDB 포맷으로 3차원의 좌표 정보를 제공합니다. SCOP는 단백질 도메인과 구조 비교를 통해 구조를 분류한 데이터베이스이며 현재 사용되는 SCOP2는 여기에 관계 정보를 추가하여 분류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픽 툴을 제공하며 실제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관계를 효율적인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생물정보학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바이오마커란 단백질이나 DNA 등을 통해서 체내의 변화를 알아낼 수 있는 표지물질이며 간단히 말해서 생체 표식인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이 숨을 내쉬면서 내뿜는 아세톤, 톨루엔, 일산화질소, 암모니아와 같은 휘발성 유기화합물 가스는 각각 당뇨병, 폐암, 천식, 신장병의 바이오마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단백체학의 분석 과정을 통해서 발굴된 단백질 바이오마커는 안정된 발현 변화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단백질 바이오마커 중에서 승인을 받고 임상에 도입된 바이오마커는 많지 않지만 미국 FDA 등지에서 몇몇 바이오마커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등 바이오마커는 개인 맞춤의학 시대를 앞당길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바이오마커는 주로 진단을 위한 바이오칩, 바이오센서, PINT 융합기기에 적용되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중 바이오센서를 이용한 진단기기로는 간염, 에이즈 등의 전염성 질환이나 암, 심장질환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키트의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병원에 가지 않고도 바이오 센서와 휴대폰으로 간 기능을 진단하는 간기능 진단폰 등의 개발이 추진되었습니다. Translational Bioinformatics, 즉 TBI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유전적, 임상의 데이터베이스들에 초점을 맞추는 생물정보학의 한 분야입니다. TBI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연구에서의 실험과 실제 환자에서의 적용이 양방향적 정보의 교차입니다. TBI 등장으로 인해 생물정보학과 의료정보학 모두 빠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즉, 빠르고 저렴해진 DNA 염기서열 분석과 같은 생물정보학의 발전과 여러 전자 건강기록이 TBI의 등장을 가능케 했습니다. 게놈 약학은 좀 더 나은 약의 발견과 사용을 위해서 게놈 정보를 이용하는데 이는 TBI가 사용될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질병 치료를 위한 약물의 개발 및 평가에 동물 실험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약물로 새로운 목표를 처리하거나 유전적 변이의 가능성이 있는 특정 환자 집단의 약물이 잘 듣도록 하고 높은 확률로 부작용을 일으키는 약물이 무엇인지 미리 알고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을 위해서
유전 정보를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생물정보학은 많은 개발 비용을 투입했음에도 결과가 나빠서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손실을 방지하고 실험의 상당 부분을 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대체함으로써 개발 비용을 대폭 절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등 기술적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내 생물정보학 분야의 기술 수준은 전반적으로 선진국 대비 70% 정도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물정보학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알아본다면 좋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퀴즈를 몇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전체학이 분석하는 대상은 무엇일까요? 1번 DNA, 2번 단백질, 3번 세포막, 4번 바이러스, 5번 대사체. 정답은 1번 DNA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전사체의 상호작용 등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도구로 고체 표면에 DNA 조각이 집적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BLAST, 2번 NMR, 3번 DNA 칩 또는 DNA 마이크로어레이, 4번 바이오마커, 5번 PDB. 정답은 3번 DNA 칩입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엑스레이를 통과시켜 나오는 회절무늬를 분석하여 단백질 구조를 실험적으로 결정하는 방법으로 고해상도 구조를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은 무엇일까요? 1번 NMR, 2번 X선 결정학, 3번 PDB, 4번 TBI, 5번 RNA 스플라이싱. 정답은 2번 X선 결정학입니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전사체를 해독하는 방법으로 기존의 마이크로어레이 방식에 비해 매우 정확하며 적은 양의 RNA로도 시행할 수 있고 저렴한 이 방식은 무엇일까요? 1번 DNA 마이크로어레이, 2번 NMR, 3번 FASTA, 4번 Local Alignment, 5번 RNA seq. 정답은 5번 RNA seq입니다.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된 유전체 서열의 신빙성을 나타내는 값으로 값이 작을수록 예측된 서열의 신뢰도가 높음을 의미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eValue, 2번 Genome Sequencing, 3번 NMR, 4번 SCOPE, 5번 PDB. 정답은 1번 eValue입니다. 다음은 참고자료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